만약 지금 정말 막막하고 죽고 싶은 상황이라면 정말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 언젠가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길 난 참 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1% 성공인이 될 기회가 지금 현재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더 집중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뭘 해도 항상 꼭 뭔가가 막히네 라는 이런 생각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뭘 하든 한 번에 되는 건 없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제가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넘겨버리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냥 난 뭘 하든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저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 정말 그렇게 재수없는 상황 모든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가 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외치곤 해요. 나는 야 럭키 가이. 지금은 저 스스로 참 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20대에 제가 생각했던 대부분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현재를 보니 참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 중에 10%는 분명 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실 거예요. 왜 10% 뿐이냐고요? 나머지 90%는 저의 이 이야기를 그저 강의파리, 책파리로 취급하고 아예 듣지도 않을 거니까요. 아마 대부분 영상을 끄고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90% 중에 1%는 심지어 악플을 달기도 할 거예요. 악플 달 사람은 지금 다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이라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될 10%의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책 사라, 강의 사라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시간을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2년 제가 22살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참 재수없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진짜 노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수지망생으로 실용음악과에 어찌저찌 입학했는데 진짜 극심한 무대 공포증으로 인해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소 막 즐겨 부르던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점점 싫어졌고 심지어 성대결절 초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서 저는 2012년 12월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저는 입대하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 당시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는데 저는 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명 따윈 개나 주라고 말이죠. 다시는 당신을 위해 노래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모든 걸 포기한 채 절망감을 안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2012년 12월 3일 그렇게 논산 육군훈련소에 처음 입소를 하는데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머리는 빡빡머리로 밀려있지 다들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줄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또 저기선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지. 그런데 전 이상하게 참 그 상황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나갈 생각을 하니까 진짜 까마득하게 느껴지면서 그냥 생각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또 머리가 비워져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21개월 동안 잘 생각해보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던 어느 날 소대장이 훈련병 몇 명을 착출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여기서 논산조교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 사람? 근데 저는 밖에서부터 이상하게도 난 논산조교로 복무할 거야 이렇게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정말 호언장담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진짜 착출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라고 적극 손들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대장이 말하더라고요.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면 노래 잘하겠네? 자, 그 질문을 시작으로 저는 저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에 이끌리게 됩니다. 노래하는 삶을 포기하고자 마음 먹었지만 갑자기 계속 노래해야 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요. 조교 면접에서 무궁화 3개, 그러니까 대령이었던 연대장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대장은 거기서 장기자랑 하나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래 불러보라며 저에게 지시를 했어요. 연대장의 명령은 진짜 순식간에 산 하나를 이동해버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강력하기에 전 필사적으로 노래 불렀어요.
아마도 김연우의 내가 갑자기 계속 노래해야 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요. 조교 면접에서 무궁화 3개, 그러니까 대령이었던 연대장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대장은 거기서 장기자랑 하나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래로 그 상황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또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대장의 한마디는 산 하나를 순식간에 옮겨버릴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했죠. 어느 날 연대장이 고작 훈련병이었던 저를 직접 호출하게 됩니다. 야, 진짜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조교들이 저의 전투복 각을 잡아주기 시작하고 막 전투와 광을 내주었어요. 그렇게 또 중대장의 인솔을 따라 연대장실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때 논산 군인교회에서 특별 공연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그 군인교회엔 약 3,000명 이상의 육군 장병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섰던 무대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규모의 무대를 쓰게 된 거였어요. 정말 얼떨결에 그런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는 저의 쉬는 시간을 반납하며 그렇게 공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또다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연대장 바로 밑에 대대장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제가 장교는 아니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난처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휘보고 체계 위반이었을 것 같아요. 대대장을 건너뛰어버린 명령 체계. 그래서 대대장은 저를 호출하며 말합니다. 야, 넌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야, 난 큰일 났구나 하며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노크를 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대대장 옆에 앉았고 그 사람은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수 휘성이었어요.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이었는데 딱 제가 입대한 그 대대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대장은 말합니다. 훈련소 내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가 뮤지컬 한 편을 준비 중이라 제가 그 역할 중 하나인 훈련병 역할을 해줘야겠다라고 말이죠. 얼떨결에 가수 휘성과도 꽤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또다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이 우주의 뜻이구나. 내가 노래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고 나는 이 순간을 시작으로 날개를 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만약에 조교로 선발되게 되면 이 대대에서 복무하게 될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았던 곳에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니 또 자연스럽게 가수 휘성과도 인연이 더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그림들을 또 저의 현재의식에서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저는 참 운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의 군 생활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이게 뭐냐고 저를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저의 그러한 모든 예상은 전부 빗나가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게 되던 날 저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를 받게 되어요. 거의 대부분 훈련을 받았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저를 비롯한 몇 명만 공익연대로 자대 배치를 다시 받게 된 거였어요. 제가 그렸던 모든 계획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데 또다시 원망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온 나에게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건 어쩌면 신의 뜻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 결과는 대체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빨리 이 결과가 꿈이라고 말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이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어요. 정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선임은 그런 저를 또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밥을 조금 퍼서 먹고 있으니 주걱으로 밥을 쌓아 올려서 탑을 만들어버리고 10분 내로 먹지 못하면 두고 보자라는 말을 끝으로 또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약 3일 정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나. 원래 난 재수 없었잖아. 라는 생각에 도무지 이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임원사의 면담을 앞두고 저는 자대 내 제일 고참과 함께 생활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강력한 부정의 감정이 저를 음습하더니 침상에서 무릎으로 뛰어내릴까? 500원짜리 동전을 무릎에 놓고 뛰어내리면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버릴까? 하는 이런 최악의 생각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던 중 주임원사 면담 시간이 다 되었고 저는 자리를 이동하게 되어요. 2013년 1월 그 해엔 참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어쩌면 그 하얀 풍경이 저의 부정의 감정을 정화시켜 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걷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난 논산조교로 복무하고자 했던 것이지 내가 훈련받았던 자대에서 그렇게 복무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잖아. 아직 군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내 생각에 갇혀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아닐까? 그 생각을 끝으로 주임원사의 면담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약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말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너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믿어라. 그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뭔가 마음의 벽이 와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렇게 자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동기들과 다 헤어지고 저 혼자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한번 믿어보자.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 발끝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올려 제가 앞으로 생활해야 될 생활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까진 보이지 않았던 한 문구가 정말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글귀가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글귀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모토가 되어 저를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ROTC가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ROTC를 환영하며 적은 문구였거든요.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선택 ROTC,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당시 ROTC라는 단어는 빠진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이 말이 강력하게 저에게 꽂히면서 저의 심장에 강력히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입맛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밥도 잘 넘어가고 선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그렇게 21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게 돼요. 훗날 돌이켜보니 만약에 제가 훈련을 받았던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갔더라면 저는 종교 생활도 이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연대가 연대장이 바뀌면서 모든 걸 통제해버리는 정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던 부대의 대대장이 기독교 총무라는 임원 자리를 맡고 있었고 저에게 교회에서 계속 노래 부르라는 지시를 시작으로 약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대대장은 자대 내에 밴드부를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예술가들을 정말 많이 만나면서 저녁 이후에도 제가 실용음악에서 뮤지컬로 전향할 수 있을 가르침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딱 한 가지 글귀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면서 전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을 전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겠다고 그렇게 좌표를 찍잖아요? 그럼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내가 완성해야 할 최종 목표 지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동해야 할 좌표를 찍고 차를 몰듯이 내가 어떤 것을 해내야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 안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을 찍어 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 지점이 설정되는 순간 내비게이션이 현재 위치에서 그 지점까지의 최적의 거리를 안내해 주듯이 우리의 잠재의식에서도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 주게 되어요. 순간적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야,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실은 잠재의식에서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나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식에서는 잠재의식이 보내오는 그 신호를 적극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의식에선 지금 나의 현재 위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을 더 살피게 되고 위험 리스크를 판단하면서 그곳으로 이동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는 눈 딱 감고 무언가에 도전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괜한 선택을 했다며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땐 그러한 선택들이 정말 위험해 보이고 가면 안 될 요소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무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동할 때도 때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때론 갑작스레 사고를 맞이하여 잠시 정차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이상한 길로 들어설 때도 있겠죠.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 다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좌절해버리며 욕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내가 목표로 해서 좌표를 찍어 놓은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 어떤 풍경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막다른 길을 보면서 그저 욕만 하고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재탐색해서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점점 내가 처음 찍어놓은 그 목표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심지어 그 목표 지점에 완전히 도달했음에도 그곳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만 뱅뱅 돌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뱅뱅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목표를 찾아내고자 움직인다면 결국 우린 그 지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한 뒤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한 뒤에 해내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적극 누리게 되어요. 마찬가지예요. 잠재의식에 찍어놓은 그 좌표대로 나의 현재의식이 계속해서 움직여 주어야 해요. 안주한다라고 하죠.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말의 이면은 지금 내가 정차해 있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의 좌표 지점을 다시 내가 있는 지점으로 찍어놔야겠죠. 아예 내비게이션을 꺼버려도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처해도 되고요. 잠시 정차가 돼도 좋아요. 그리고 접촉사고가 일어나도 됩니다. 도로 위에선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엑셀을 밟으면 됩니다. 잠재의식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 나의 현재의식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이상적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길 주저하지 마세요. 도로 위에선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하는 순간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죠? 다시 엑셀을 밟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 흔히 3차원의 세계라 표현을 하죠.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3차원의 세계를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3차원을 이루는 각각의 차원을 또 한번 살펴보면 선으로 이어진 1차원의 세계, 그리고 면으로 이어진 2차원의 세계가 복합적으로 모여 우리 3차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보면 각 차원에 존재하는 이는 자신이 존재하는 차원의 세계보다 한 차원 낮은 차원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 고개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치 내 눈에 사진이라는 이미지 한 장이 펼쳐진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2차원의 세계로 인식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차원을 높여볼까요? 공간이라는 3차원의 세계가 시간이라는 직선의 흐름과 마주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 4차원의 세계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 4차원의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간의 차원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과 이어지는 차원. 자, 우리의 인생과 아주 닮아 있으니 말이죠. 그럼 이 4차원의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5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어쩌면 가능성으로 남겨진 또 다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도 함께 존재하는 그야말로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죠. 이를테면 내가 진학한 대학을 또 그렇게 선택했던 거, 게다가 그 대학에 해당 학과를 졸업했던 거, 이런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아니 적어도 다른 학과에 진학했다면, 아니 그냥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모여진 세계가 바로 이 5차원의 세계일 겁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했던 영화 한 편이 있죠. 혹시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시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한 영화이자 2014년 국내에서도 꽤 히트했던 영화였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한 주인공 쿠퍼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차원적 존재가 예외적으로 쿠퍼를 5차원의 공간으로 초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저 아주 방대한 정보들이 모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그 공간을 통해 과거 자신이 우주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과 그렇게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쿠퍼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어린 딸 머피에게 소리칩니다. 제발 나를 이 우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차원 너머에 존재하는 쿠퍼의 목소리는 어린 딸 머피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쿠퍼는 끝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필사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차원 너머의 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가까스레 전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자, 여러분, 혹시 만약에 영화 인터스텔라의 이러한 장면처럼 고차원의 존재가 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면, 게다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에도 여러분의 고차원적 존재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건가요? 저는 이 신호의 존재를 눈치챈 이후에 진짜 저의 삶이 크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이 신호를 눈치채고자 오감을 깨워넣기도 하고 순간 스치듯 지나간 몇 마디 또 그런 문구가 내게 강력하게 꽂히는 그런 순간을 아주 필사적으로 기억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제가 바라는 모습대로 차근차근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메시지를 내게 주었던 것도 수천만 원의 빚을 지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달을 쳐다보던 순간, 그 순간에 내게 직감처럼 불어왔던 소름 돋았던 한마디, 내 잘못이다. 이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순간과 마주했던 것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크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를 믿어라, 특정 제3자를 믿어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자 고차원적 존재의 정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식하길 3차원보다 한 차원 낮은 차원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2차원의 세계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5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세계는 5차원보다 한 차원 낮은 세계인 4차원의 세계일 거예요.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5차원적 존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이어온 선택으로 만들어진 현재, 그리고 과거의 선택과 결이 비슷한 선택을 이어가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5차원적 존재는 여러분의 그 선택을 온전히 지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5차원적 존재가 바라보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니까요. 하여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5차원적 존재,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존재는 여러분의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변화를 맞이하고자 한다면 5차원적 존재는 그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또 친히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해요. 어떻게? 직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말이죠. 각 차원의 세계는 영혼이라는 매개체로 이어져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분과 4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여정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 그리고 5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 고차원적 존재의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영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매 순간 소통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소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상상하면 또 안 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각 차원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들은 오직 감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각 차원의 나라는 존재와 그렇게 소통하게 되고 그것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무수한 선택들을 또 현재 이 시점에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이 문구가 내게 화살처럼 다가온 것 같은 이 느낌은 제게 강렬히 끓어오르는 열정이라는 감정으로 제게 다가왔고 이는 5차원적 존재가 내게 주는 메시지임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너의 선택을 증명해내라는 메시지를 제게 직감으로 전해준 것이었죠. 자, 오늘 두서없이 저의 모든 지식을 다 풀어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개념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론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생각하는 대로 나의 현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생각이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감정을 유발해내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서서히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감정이 내게 느껴지는 순간 이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진짜 일어난 현실이라고 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믿게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뇌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간절함을 느낄 만한 호르몬을 또 지속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물질을 창조해내는 첫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 체계는 다시 각 차원의 세계에 전달되게 되어요. 이 차원의 세계로 전해지길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상황이 100% 이루어진 장면으로 해석이 되어 나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되고 또 그 2차원의 세계에서 피어낸 그 이미지 한 장이 5차원의 세계로 이어지길 또 그 세계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차원의 세계에서 그려진 그 이미지 한 장의 모습을 100% 이루어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들을 또 그렇게 찾아내게 돼요. 즉, 현재의 내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아주 최적화된 길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5차원의 세계는 가능성으로 모인 차원의 세계니까요. 그리고 이 또한 뇌과학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에선 그 목표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계획들을 이미 다 도출해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식에서 바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여행이라든지 낯선 동네를 걷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 이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우뇌가 활성화되는 순간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불현듯 그 목표를 달성해낼 빅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유레카를 외치는 경험을 여러분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가능성의 세계를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란 이런 확신도 얻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상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이 가능성을 인지하여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저는 이 가능성을 깨닫게 된 이후에 한 가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차원으로 갈수록 더 전지전능한 차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차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평등하게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더 낮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이 통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3차원을 이루는 면의 세계, 그리고 그 2차원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선의 세계, 그리고 그 1차원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점의 세계, 그리고 0차원의 세계. 만약 이 0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점이 곧 세계인 세계, 그리고 세계가 곧 점인 세계. 나는 세계이다. 그리고 세계는 나다.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그리고 각 차원은 모두 영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주 평등하게 소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0차원의 세계부터 5차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는 영혼을 통해 평등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감정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말입니다. 흔히 카르마라고 하죠.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카르마의 원리가 뜻하는 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종교를 믿어라, 제3자를 믿어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품은 5차원적인 존재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0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라는 이 문장을 완성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개개인은 각 세계의 주인이자 이 우주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강력하고도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서없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앞으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더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최소한 여러분의 존엄성 정도는 눈치채고 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변화의 1차 서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후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